몇 회입니까? 75회입니다. 예, 오늘 뭐 다 녹음해 버리는 날이니까 뭐 하고 정말 요즘 경제 하면은 맨날 아유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할 텐데 하여튼 저는 여기 몇 가지 다루고 싶은 이슈들이 좀 있어요. 리디노미네이션 이슈도 있고 그 얘기도 좀 하고 싶고 뭐 환율 얘기도 하고 싶고 되게 할 내용이 많은데 중간에 글로벌 경기 얘기는 뭐 뺄 건 빼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강혁 이코노미스트가 6월 살 발간한 리턴 오브 더 케인즈, 왜 갑자기 리턴 오브 더 케인즈인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그 오늘 갖고서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세 인조입니다. 예, 이코노미스트 최강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용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그래요. 지금 보는 6가지 챕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한다면 굉장히 오래 걸 것 같고 먼저 일부에서 그 경제 오버뷰 다루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뭐 키 이슈 넘어가면서 경제 오버뷰 전체를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니 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 게 이게 자료만 보고서는 이해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장수가 너무 많이 나올까봐 차트를 너무 촘촘하게 넣어놨더니 글이 없어가지고 이해하시기 어려울 텐데 제목은 더 리턴 오브 더 케인즈고요. 그냥 한국말로 케인즈의 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사말에 써놓은 요 색깔 있는 말이 제일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고요. 케인즈한테 어떻게 수요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키느냐고 물어봤을 때 했던 얘기 중에 빈병을 땅에다가 파묻고 정부가 사람을 고용해서 빈병을 파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정부 정책에 있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이게 어떤 나중에 어떤 효용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결론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무조건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케인즈의 이론이고요. 제가 리턴 오브 더 케인즈라고 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정책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나라의 정책들이 이 케인지안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케인지안이란 말도 있어요. 예. 사실은 뭐 케인즈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예. 뭐 일단 5페이지 봐주시면은 오버뷰 측면에서 봤을 때 안 좋게 느껴지죠. 그 글로벌 제조업 지표, 산업 생산이니 무역량이니 제조업 PMI니 다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맨날 중국 안 좋다고 그러시고 중국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시지만 저는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미국은 그럴 수 있어요. 미국은 살아나니까. 근데 일본이나 독일이나 유로존이나 이런 나라들은 중국 욕할 수 있는 주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중국이 이렇게 높게 계속해가지고 옆으로 가는데 1, 2% 떨어지는 것 같고 자기들이 얘기할 주제가 안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나오는 현상인데 한 1, 2년 사이에 나오는 건데 서비스업 PMI는 안 떨어지고 제조업 PMI만 빠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 펀기업들 좋아지면서 이제 소비나 아니면은 서비스업은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를 버텨온다라고 생각했었던 제조업들이 조금씩 이제는 후퇴하는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6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중미 무역 분쟁 영향 미친 거 맞고요. 뒤에 밑에 차트 두 개 봐주시는 것처럼 글로벌 교역량 줄어들고 있고 IMF에서 예상한 2019년 예상치도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중미 무역 분쟁이 별로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효과는 미치긴 미쳤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7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항공 운송 쪽이 빠져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해송 운송도 그렇게 해상으로 운송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물동량이 다 같이 좀 안 좋아지면서 밑에 선진국하고 이머징 성장 기여도 보시면 2019년치에 이제는 경제 성장률 한 차례 빠지고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들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 중에 하나가 유가가 안 올라가고 뭐 음식료 가격도 최근에 올라가지만 아직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8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왼쪽 밑에 차트 봐주시는 것처럼 주요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옆으로 기어요. 그러니까 한 1, 2년 동안은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미국이나 아니면 유로존 국가들이 금융시장에서 완화적인 정책을 필 거다라고서는 했을 때 필 수 있는 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9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완화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자연 실업률에 대한 프록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실질 이자율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다음에 그거를 잠재 GDP 성장률을 빼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연스러운 상태의 중립적인 이자율이 얼마냐를 봤을 때 현재 수준에서는 이자율이 마이너스 구간이라는 거는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완화적인 금융 정책을 그래도 펼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보면 뭐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뭐 이런 정책을 쓰는 게 뭐 어떤 분은 뭐 금리가 상승기에는 주식이 되고 금리 하강기에는 주식이 안 되고 근데 이게 네. 과거에 인플레가 날 때의 사이클이고 네. 지금쯤 디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연준이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거를 어디 갈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자꾸 금융위기 이전에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주식시장을 연동된 것다 얘기하는 거는 네. 그때는 인플레가 날 때였고요. 네. 지금은 아까 대표적인 게 8페이지에 아까 근원 소비자 물가 보고 있으면 이건 뭐 돈을 풀어도 잘 안 나는 거잖아. 푸는 그러니까 이 10페이지 잠깐 봐주시면요. 오히려 10페이지를 보면 저는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완화적이 됐다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저는 지금은 환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긴축으로 가려던 그림 자체를 이제는 중립적으로 돌려놨다라는 거고요. 긴축으로는 안 갈 거다라는 거고 아까 케인즈의 기환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부터는 금융시장이 하던 역할을 정부에서 가져가 버릴 거라는 거죠. 정부에서 해준다. 예, 정부에서 해주려고 벌써 준비를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정책 금리 자체는 보시면은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하고 유로존 전체 다 정책 금리는 하향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는 뭐 이제는 말씀 안 드려도 연준만 뭐 하더라도 올해 9월, 12월 두 차례 얘기까지 나오던데 뭐. 어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파웰이 한 얘기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은 연준의 정책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경기가 확장되는 거를 지지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그 얘기한 거예요? 저는- 금리 얘기는 끝내지도 예, 않았어.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디플레 파이터라는 것도 있지만은 당연히 경기 확장에 대한 싸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11페이지 보시면은 인프라가 된다. 저도 인프라 된다라고선 인프라레이션이라는 것도 썼었고 막 아니요, 이것저것 안 됐잖아. 썼었지만 국가 인프라가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국영 인프라가 안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그다음에 민간 투자 기여도도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나마 미국은 민간 성장 기여도가 조금 낮은 모습 보여주면서 투자가 좀 늘어난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2페이지 봐주시면은 경제가 성장하려면 지금부터는 정부 투자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플러스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공공 투자 자체는 아직까지 늘어나는 게 미미한 거고 고정자산 투자가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 자체가 2018년 지나가면서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다시 끌어올려야지 결국에는 성장 기여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저는 지금부터는 정부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재밌게 나온 게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하고 이머징의 재정 지출 확대가 2018년보다는 2019년에 예상치 보시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로 가면은 당연히 재정 적자가 되는 거니까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그림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굉장히 큰 폭으로 특히 이머징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부채 문제 나오는 거 아니냐. 오늘 IMF에서 자료 나왔던 것도 이머징 시장이 부채 문제가 너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채 커지니까 두려운 예. 거지. 이제 크레딧 이슈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이제 뭐 근데 그런 게- 13페이지 왼쪽 위에 봐주시면요. 이게 뭐냐면 정부 부채하고 이자 비용을 측정을 하는 건데 이자 비용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자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금리 기조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유지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갚아야 되는 이자 비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측면으로 갔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가 오히려 부채에 대한 부담은 적은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올해 그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는 재정 적자 얘기를 안 넣어놨네요. 그래서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부터는
금융시장을 선진국은 일단은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안 생기게 묶어 놓을 겁니다. 묶어 놓으면서 우리는 인하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심어줄 거고요. 그거를 더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인프라 투자나 아니면은 산업 투자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 6월하고 7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파트 2 이 키 이슈라는 부분은 넘어가기 전에 예. 내가 궁금했던 게 14페이지에 나도 이럴 때 서로 얘기하는 거니까 예,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머징에서 돈 빠져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렇죠. 예. 여기에 플러스 인덱스 이런 거는 어떤 데이터예요? 네. 프록시 인덱스라는 거 사실은 근데 이 위에 그냥 뭐 넣는 거야? 이머징 리스크나 아니면은 이 얼리 워닝 시그널이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제가 이게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올라가면 위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넣어놓은 게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머징 리스크나 아니면 프록시 리스크나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의 그 나라의 금리 수준, 그 다음에 주가, 환율 수준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올라간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 나라의 대출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올라가면 위기 시그널이 올라가요. 근데 이게 경제에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당연히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대출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구간이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너무 올라간 게 중요한 거지 올라가는 그림이 위기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예. 그래요. 그다음에 키 이슈를 갖다가 이렇게 항상 최근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보통 10개 정도 이렇게 정리하는 데보다 10+2로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요번 거는 10+2가 제가 2018년 10월에 연간 전망에 썼던 걸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16페이지가 그대로 넣은 거고요. 이걸 한번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뒤에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은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이 1번부터 12번까지 보셨을 때 정책 전환은 지금 정책 전환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서는 거 부정하시는 분 아무도 없거든요. 정책 전환은 완화적으로 갑니다. 금리는 2018년 10월 당시에 단기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 얘기 나오면은 뭐냐면은 금리 너무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금리 문제 없어졌죠. 9번부터 옆으로 보실게요. 그럼 9번에 탈유로하고 이탈리아 우려 나오는데 오성운동에서 나왔던 예산안 문제는 지금은 거의 문제 없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탈유로 그러니까 유로를 탈퇴하겠다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브렉시트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럽 EU에 대한 찬성이 거의 50% 후반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없어졌고 중미 무역 분쟁은 당연히 2라운드 들어가서 지금도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브렉시트는 사실은 이거는 찬반이 갈릴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월 29일에 노딜 된다라는 우려에서는 분명히 벗어나가지고 완화된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국 리스크는 중미 무역 분쟁하고 같이 연결된 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부채 그림자 금융 어떻다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선거 같은 경우에는 모디가 되고 조코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프라 투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저는 지금도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 경기 둔화하고 고점 논란은 1분기 경제 성장률 나오면서 그냥 끝난 것 같아요. 3.2% 나왔는데 뭐 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오일 가격 지금 유가 낮아져 가지고 문제지 높아서 문제 아니잖아요. 그때 그렇고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은 긴 얘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달러와 강세하고 약세 문제는 지금부터 내려가는 그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전체 이슈 중에서 이슈가 확산된 거는 중미 무역 분쟁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게 저번에 블랙스완의 네. 가능성 네, 점검에서 진짜. 했던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중미 무역 분쟁이 너무 큰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커 보이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지금 말씀들을 네. 하시는 건데 사실은 10월 28일이었나요? 30일이었나요? 제가 자료 나온 게 그때였는데 당시에 중미 무역 분쟁 해결될 김이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사람들이 위기인 구간이 많냐라고서는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은 중미 무역 분쟁만 집중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황 자체가 정책 전환에서 아마 이거 신중호 연구원이 한번 할 때 얘기하지 않았나요? IOER 얘기하는 얘기를 거죠. 했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달러 강세 요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통화 완화도 있지만 달러 강세 요인이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하우스뷰는 달러가 강하지 않다잖아. 그러니까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예. 약세로 만드는 요인이 말이 헷갈려 할 수 있어서.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보셨을 때 당연히 양적 완화 뭐 반대하시는 분들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18페이지에 MNT 얘기는 되게 많은데 설명 짧게 해드려요. MMT 이론은 아까 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금융 정책이 이제 물러나고 재정 정책이 세게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확신하게 만드는 게 이 MMT 이론이에요. 왜냐하면은 MMT 이론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물가가 상승하는 거를 금리 인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를 지금부터는 정부에서 발권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나온다 싶으면은 그거를 세금을 늘리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서는 시중에 돈을 흡수해 버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정 정책을 가지고 인플레이션까지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도 특히 그렇지만은 중앙은행하고 정부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각자의 정책을 수행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MMT 이론이 주력 이론으로 되면은 중앙은행 독립성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사실 정제학의 어떤 본류 개념은 아닌데 하도 MNT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요즘 샌더스 같은 분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실 안 될 것 같긴 저도 해요. 안 된다 네. 봐요.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되면 발권력 있는 나라가 하는 거니까 어쩌면 미국 같은 데나 하는 거지 기축통화국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세금 국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다 흡수해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말이 이론적으로 많은데 꼭 그런 느낌이야. 아 여기서 또 말 실수할 뻔했다. 소득 성장도 소득 올리면 된다는 얘기가 참 쉽지 않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좀 그럴 때 보이지만 약간 MNT도 그런 느낌이어서 이게 뭐냐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를 생각을 했을 때 무한대로 발권을 하는 나라의 기축통화를 미국은 지위를 가능하다니까? 어떻게 그게 저는 그러니까 기축통화로서 결제통화로서 사용은 되겠죠. 근데 이게 한 10년 20년 되면은 달러화의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공멸하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19페이지인데 뭐 글로벌 주요 재정 정책 방향 완화 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독일을 보십시오. 독일이 제일 진짜 독일은 말 안 통하는 나라거든요. 지들 멋대로 해요. 얘네들은 무조건 재정 긴축 이러는 나라인데. 투자 지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고정자산 투자하고 건설 계획이 2019년에 계획했던 양보다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가지고 지출을 했어요. 얘네들이. 아 이게 한 예. 거예요? 예. 이미? 그 그치. 짙은 파란색이 한 거고요. 1분기에 2019년 계획량이 계획인데. 이 왼쪽인데 엄청 지출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요. 중국 보시면은 1분기에 재정 집행률이 벌써 역대 2012년부터 19년까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습니다. 재정 집행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윤지호 센터장님은 사실은 이거를 아니라고 자꾸 안 믿으시는데 예타 면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재정 집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현 정부가 예타 면제에서 결국 그 부양 정책으로 간 거예요 지금. 뭐 이거 갔는데 이게 쉽게 되겠냐는 거지 이게. 예타 면제라는 거는 사실은 면제해버리면은 생각보다 그냥 붙어가지고서는 가버리는 정책이에요. 재정 정책을 쓰는 건데 우리가 재정 여유가 있으니까 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뭐 지금까지 뭐 어떤 뭐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4대강 정책은 인프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고 뭐 레버리지가 높은 정책인데 뭐 지금 쓰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은 아니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 예, 근데 네. 저는 이래요. 아까 빈병 파묻는 거. 케인즈 정책이라는 네. 기본적으로 근데 나가 말은 이런 걸 말하는 거. 재정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늘리고 그렇죠. 이런 예. 거보다는 SOC나 이런 어떤 승수 효과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승수 효과 나올 수 있는 정책을 가고 난 동시에 감세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쉽게 말해서 재정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증세라면서 이걸 가니까 내가 좀 그 얘기를 감세는 저는 지금도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느낌도 들어요. 미국은 저 의견을 바꾼 게 미국은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한번 할 것 시작했거든요. 같아 9월에. 예. 근데 한국은 안 할 것 같은 느낌.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 소수견이 아무- 나왔지만 뭐 예. 아무 효과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기준금리 밑에 다 와버렸고 뭐 하는 총재가 여기서 안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 다 시장금리 예. 반영해버렸는데 뭐.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래요. 중미무역 분쟁은 사실은 뒤쪽에 제가 더 일단 알아요. 써놔가지고 일단은 이 20페이지, 21페이지 뭐냐면은 사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추정치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으시거든요. 그 숫자 추정한 거는. 그래서 OECD하고 IMF하고 4월하고 5월에 추정했던 그 중미 무역 분쟁 실제 하면 영향이.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나는지라는 부분이라서 그냥 넣어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의 손실, 그러니까 손실이 나긴 나는구나라는 정도로 접근을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될것 큰데 같아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일상화되면
아니 뭐 뒤로 가면 조금 낮아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21페이지 오른쪽 밑이에요.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이 이 차이나나 USA는 당사국이니까 당연히 안 좋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세계 경제에서 1, 2위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월드도 안 좋아져요. 근데 아시아, 나프타, 유로에어리어 원자재 수출국 보시면은 생각보다 GDP에 미치는 영향이 안 나빠요. 제발 이베스트 전망이 아니라요. 21페이지 오른표 하도 다른 나라 전망 좋아하시니까 미국이랑 중국이 힘들어지면 세계가 침체하는데 나머지가 보이는데 한국은 작살난다고 하시는데 또 한국이 또 어디서 또 나올 것도 있는 거예요. 중간재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예, 이건 좀 뒤져봅시다.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리기엔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쵸. 거고요. 22페이지에 아까 왜 인도 얘기 들었잖아요. 요번에 모디가 BJP하고 NDA 정당 그러니까 BJP가 들어가 있는 연합 정당이 NDA인데 정당 의석수가 둘 다 그러니까 단일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정책 펼칠 수 있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국가 투자하실 때 ETF를 사시든지 아니면 뭘 하시든지 간에 인도 쪽이 굉장히 좋다라. 인도가 지금 탑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쪽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코 위도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선 성공할 거다라고 성공했는데 이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이게 되게 웃으면 안 되는데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웃기는 얘기인 게 뭐냐면요. 요번에 인도네시아에서 그 대선하고 총선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관위에서 과로사로 순직하신 분이 377명입니다. 예. 아니 왜? 과로로요. 너무 빡시게 그거를 선거 준비를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웃으면 안 되는데도 웃음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제가 좋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조코인 것도 있지만은 인도네시아 요번에 대통령 딱 당선되면서 수도 이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도 이전할 거예요. 그럼 수도 이전하면 당연히 그쪽에 이전하는 섬에 인프라 투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프라 투자 빡시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도 기대감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일 가격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가격을 고민하다 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어제도 이제 왜 최진영 연구원하고 얘기했던 게 평균 $60 보고 있다라고 저희 쪽 하우스 의견은 $60 보고 있고요. $60를 봤을 때 65, 6, 70, 80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CPI에 미치는 영향은 11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보고서는 정책을 변환시킨다면 내년 1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가 문제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만약에 그 정도까지 얘기하긴 좀 그런데 다음 달 다다음 달부터 유가가 막 70, 80까지 가버리는 거 아니면 유가 때문에 물가 정책이 밟힐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굉장히. 오히려 50불 때는 유가 한번 반등하는데 베팅하자는 정도지 뭐 유가가 작년에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되면은 이게 재정 정책이 나오면서 인프라가 들어가면 수요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 우려 섞인 얘기 나오는 거 한 10월쯤에 한번 다시 터질 것 같긴 한데요. 그때 정도 돼야지 이제 유가 한번 다시 쳐다보지 않으실까라고 판단은 내리는 거고요. 이거 25페이지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요즘에 이 가운데 칸만 보시면 되는데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 AIT인데 이게 뭐냐면은 3년 에버리지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2019년 5월에 CPI가 만약에 2%를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미국에서 타겟으로 잡는 건 2%니까 이거 넘었으니까 기준금리 인상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AIT로 바뀌면요 뭐냐면은 3년치의 평균을 내니까 5월에 2%가 넘어가더라도 평균치는 1%, 2% 밑에 있다는 거죠.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이 예. 그때 어떤 연준의 스탠스라는 게 금위기에 앨런 때부터 해가지고 고학 경제도 그렇고 뭔가 타겟에 대한 강박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 아래 위로 좀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올라가더라도 사실은 2%보다 평균은 아래니까 안 올려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잠깐 내려가더라도 그래도 평균 수치는 그렇게 낮은 게 아니니까 기준금리 금방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왜 중립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기준 금리를 물가를 보고서는 빨리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네, 이걸 하면은. 지금도 근데 뭐 타겟팅에 닿았으니까 당장 뭐 할 것처럼 말이고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다는 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마 재정정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26페이지는 무슨 얘기냐면 전에 한번 브렉시트 때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도 무조건 국민투표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28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해요.
보리스가 되면은 당연히 노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원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데 자기 마음대로 노디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통과시키고 싶어도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벨파스트 협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통과시키냐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랬더니 요즘에 최근에 뉴스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뭐냐면요. 와, 이거 오타 저 처음 봤어요. 브렉시트당 집권 이거 35%하고 40%대 40불 해놨네요. 예, 제가 이틀 밤을 새고 써가지고 이게 졸면서 썼나 봐요. 근데 뭐냐면은 브렉시트 당이 31.6%로 올라갔어요. 유럽 의회 선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영국의 선택은 브렉시트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유민주당이 브렉시트 반대파예요. 얘네들 노동당하고 이 보수당이 보수통일당이라는 애들이 제1여당이고요. 노동당이라는 애들이 제1야당이에요. 얘네들이 뒤로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린 거고요. 자유민주당은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애들, 녹색당도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투표를 했을 때 녹색당하고 자유민주당만 합쳐 보셔도 브렉시트 당보다는 높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당은 꽤 많아요. 꽤 많아가지고 표가 갈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브렉시트 당은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 브렉시트 당을 뽑았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시면은 야당하고 여당 빼고 난 다음에 40대 35 정도로 브렉시트 반대가 이겼다라고 보는 시선이 오히려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보리스 존슨 돼봤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도미니크 라비라는 사람이 아마 저는 조금씩 계속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누가 그래도 보리스 존슨 지지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한 불안감들은 계속 미디어에서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에도 차관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지만 브렉시트에 대해서 영국의 뭐 의회와 같은 데서 뭐 통과가 안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 보리스 존슨이 총리가 된다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보수당 당수가 되는 겁니다. 보수당 당수를 뽑히면은 보수당이 1여당이기 때문에 보리스 존슨이 자동으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당 저기 누구야? 그 사람 지금 그만둔 사람 누구죠? 지금 현 총리가 안 됐었는데, 메이 총리가 안 됐었는데 메이 총리로도 통과 못하던 거를 보리스가 된다고 갑자기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조금 지켜보셔야 되겠지만은 3월 29일 날 어쨌든 10월까지 넘어간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프라 투자 계획은 미국이 지연된 게 이제 장난치냐라고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2019년에 인프라 투자 계획 굉장히 강하게 넣어놨다가 그거를 2020년으로 지연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전에 이제 최진영 연구원하고도 말했지만 인프라 투자 없었다고 해도 그래도 인프라 투자 자체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주 예산은 이 예산하고 달라요. 그래서 주 예산 결정돼 가지고 벌써 넘어간 것들이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라고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미국의 경제를 1995년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거든요. 1995년하고 유사한 이유가 당시에 IT 투자에 대한 그 IT 이퀴프먼트, 그러니까 기반 시설 투자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던 때인데 2017년, 18년 지나가면서부터는 5G나 이런 거에 대한 인프라 기대감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통신이나 아니면은 그런 인터넷에 대한 투자가 지금 선투자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ICT를 기반으로 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되고, 거기다가 MFP라는 게 뭐냐면요, 멀티팩터 프로덕티비티라고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1995년부터 2001년까지 그 다음에 2005년까지 보시면요, 이 기술 투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1995년에는 IT 투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2000년대 초중반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하고 애플이 했던 스마트폰에 대한 투자들이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시점부터는 5G 투자 들어가면서 기술 개발 투자 이걸로 엄청 이게 결국 인프라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국의 IT가 어쩌면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됐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데, 단 이거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어떤 이슈에서 그렇죠. 좀 더 안착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뒤에 내용보다는 지금 잠깐 쉬었다가 미중 무역 분쟁이랑
내 생각에는 한국에 관련된 몇 가지 이슈하고 3부에서 환율 다루면서 그래요? 예. 예. 잠깐만 왜냐면 우리 또 프로데클러가 잠깐 자리 네. 비워야 돼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